네, 인권이 현대 평화 구축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처음에 평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만큼이나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그 개념이죠.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의 정의로 탁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권 개념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합의를 이루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정의랄까요? 그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정의는 이제 뉴질랜드 정부가 여러 정책 그 입안 과정에서 꼭 이제 처음에 짚고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정의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그 세계 인권 선언, 인권 헌장에 나오는 인권과 관련된 정의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그 보시면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라고 돼 있죠. 모든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평등을 누리게 돼 있고, 모든 인권과 권리와 그런 존엄성을 아주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권리를 누리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 것이 인권은 인간에게서 분리가 불가능한 기본적으로 타고난 권리라는 부분입니다.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to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인종이든 성별이든 타고난 출신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보편성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 있죠. 모든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기본 권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자유입니다. freedom, liberty의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나타나는 주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인권의 그런 보편성 그리고 분리 불가능성과 이건 생각이 비슷한가요? 여러분의 아마 이 생각이 비슷하다면 이런 관점에서의 인권 설명들을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개념을 생각해 봤으면 싶어요. 첫 번째, 박탈할 수 없는 권리라는 건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데 왜 그래야 되죠? 아, 이거 너무 그 비윤리적인 질문인가요? 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 인간인 우리 입장에서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실용적인 그 이유 말고요. 우리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그 인류의 그 시초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단군 왕검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유럽으로 치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다 향유하고 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중후반, 21세기 초반이 그것도 모든 나라는 아니고요. 일부 국가에서 누리고 있는 인권이 아마 그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죠. 그 노예들이 인권을 존중받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사실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다고 전제하는 걸까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전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 서유럽,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런 인권의 근간을 이루게 만들었던 사상적 기반을 이뤘던 몇몇 나라의
그런 그 인권과 관련된 그 학술적인 논의, 철학적인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은 우리가 이제 보통 3단계 혹은 4단계에 걸쳐서 인권의 개념이 많이 발전되어 왔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 인권의 사실은 그 핵심 개념들을 주도해 왔던 세대는 1세대였거든요. 16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 소위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국가 주권 문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베스트 팔렌조야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이제 그 당시 문제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사회였던 것이 그 그 중세 시대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의 권위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체계가 그 더 이상 이제 보편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시기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났던 여러 형태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있죠. 그 영국의 그런 그 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났던 이런 권리 헌장이라든가, 그 다음 미국의 그 독립전쟁이라든가, 또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이전에 신을 통해서 정립했던 통치의 구조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그 국가의 주인이 더 이상 이제 국왕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주권을 통해서 그 이제 국가가 설립이 됐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특정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받는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이제 이러한 개인의 인권, 정치적인 권리, 그 시민의 권리에 대한 그 이론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등장했던 개념은 그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특정 통치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가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전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freedom of speech, 그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적인 그런 절차에 그 분쟁이 있었을 때 공정한 그런 그 재판을 받을 자유, 권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로부터 억압을 당하지 않을 국가가 나를 억압하려고 할 때 그 억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당시에 1세대 그 인권 개념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세대 때 그 창출됐던 개념, 인권의 개념 중 가장 핵심은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질 자유, 내가 그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자유, 그리고 그 신념을 말했다고 해서 다른 사회의 통치 그런 권위자로부터 억압받지 않을 자유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주요했고요. 이러한 기반 하에 그렇다면 각 개인이 이렇게 양도하지 않을 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이 권리를 어떻게 국가에게 그러면 양도하는가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에 여러분 그 사회과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 시기에 나왔던 학자들 많이 철학자들 기억이 나시죠? 존 로크도 있고요. 뭐 홉스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 존 로크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코트해 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그 두 구절을 제가 그 Two Treatises of Government라는 그 한국에서 정부론이라고 번역을 하나요? 그 책에 나오는 두 가지 그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Man being, as it has said, by nature, all free, equal, and independent. No one can be put out of the state, this estate, and subjected to the political power of another without his own consent.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그 자유롭고 또 평등하고 독립적으로 태어납니다.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양도될 수 없다라는 권리가 사실 이 그 문서에서 그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천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the power of the legislative being derived from the people by a positive voluntary grant and institution can be no other than what that positive grant convened. The legislative can have no power to transfer their authority of making laws and place in other hands. 그러니까 단지 스스로가 정한 이게 누구에게 양도하겠다고 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법을 제정할 권리나 이런 걸 양도할 수 있고 그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은 또 딴 사람한테 위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사실은 제1세대 인권이 성립이 될 때 하나는 타고나면서부터 받은 자연권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스스로 각각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양도한 이런 통해서 국가의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게 된 1세대 인권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인권의 아, 보편성 그리고 인권의 인간에게 분리 불가능한 그 기본 권리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이 보편성과 관련돼서는 모든 인간의 권리는 모두 평등하게 누구도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서도 특히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과 그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이러한 인권의 개념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기반 자체, 원래 의도했던 내용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식하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러한 1세대의 그런 보편성과 그런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권이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권 개념이 특정 사회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그 반영되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곤 합니다. 이제 그런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은 그 사회가 원래부터 그런 기반적, 사상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회 구성 자체가 제대로 통용되도록 그 사회의 특성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례로는 제가 이제 골라본 것이 분쟁 지역 원주민들의 집단적 권리입니다. 이제 어떤 사회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회가 이미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내전을 겪었어요. 혹은 그 내전을 겪기 전에 그 국가가 예전에 구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권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생존했던 사람 중에 자기 땅을 가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인 소유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국가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들어온 국제기구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그 경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이제 그 사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보니 땅이 이제 개인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개인의 소유가 제대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사람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그 사람 땅이라고 인정해주자라는 식의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토지불화, 그 다음에 소유권 등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의 그 사적 소유권, 그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하려고 하니 그 땅은 누구 건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NGO 실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각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 끝까지가 누구 집 거예요? 그 옆집은 누구 집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조사를 하게 다니고 이런 거 맞나요? 확인을 하고 그런 게 맞다면 아 제가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둘 테니까 서류는 정리를 해둘 테니까 내일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데 오셔서 맞다고
확인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댁에 땅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절차대로 순리대로만 잘 이제 진행이 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역들에서는 사실은 모든 땅들이 개인의 땅이라고 구분 지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누구네 집의 땅이 아니라 그 마을 자체, 전체가 공유하는 땅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토지조사관이 이 땅은 누구 거죠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 땅은 마을 건데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땅은 누가 관할하고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을 특정해 주셔야 돼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뭐 우리 마을 이장님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땅이 국가 소유로 넘어가거나 무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마을 대표 땅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 소유권을 확정 지을 때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국가가 와서는 이 땅에 주인이 없네? 이 땅은 국가 땅이야. 라고 하면서 국가 마음대로 그 땅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외국의 기업을 불러들여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애초에 인권의 개념 자체가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자유권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1세대 그 국제 인권의 그런 개념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collective right 집단적인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 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이러한 사상적 기반 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자유권을 강조를 하는데 자유권 중에 하나가 공정한 법치,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 구축을 하러 들어왔던 많은 NGO들이나 국가기관들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상적 기반이 이제 주로 국가 제도를 또는 국가 기관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그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하는 그 법원을 새롭게 이제 지역마다 재정비하고 특히나 이 법관들을 정치적인 그런 권력자들의 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국가는 삼권 분리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제한된 이제 그러한 예를 들어 그런 평화 구축을 하러 들어온 해외 이제 원조 기관들이나 또는 국제 기구들이나 NGO들이 재산이 이게 자원이 무한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먼저 이 자원을 쓸까를 고민을 할 때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법원을 제대로 구축하고 그 법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먼저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 그,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에서 특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주 큰 주가 있어요. 우리로 지금 도가 있는데 그 도에 법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도청 소재지에. 그런데 그 도의 그 영역의 크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거니까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도청 소재지로 몇십 킬로 혹은 몇백 킬로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려고 하면 걸어가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픽업 트럭 같은 거를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 이동 루트 안에는 범죄 집단들의 갱들의 개입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치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조언을 조력을 구할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의 평화 구축의 그 트렌드가 그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러한 그 그런 도움을 제대로 그 제대로 이렇게 예, 제공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져와 본 문제는 이제 기회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인데요. 이제 그 기존의 1세대의 그 인권을 중심으로 한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결과의 공정성이 아니라 공평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재산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재산을 추구하기 위한 그 기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고 세계에서도 그러한 사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상적인 기반이 다른 이그 그 제도적 장치에서 보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많은 나라의 전쟁을 겪었던 이 많은 나라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개혁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아메리카에서 있었던 내전이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내전이 일어났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그 지주들이 막대한 양의 땅을 자기들이 이제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쪽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사람들을 일종의 그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을 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빈부격차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농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기 내 소유로 있는 땅 한 떼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근데 이 상황이 내 아들 때, 내 손주 때까지 내려가도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한 좌절감과 분노가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고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사회에 지금 존재하는 불평등 있잖아요. 그 소유의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경제적인 양극화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권의 문제에 여러 가지 사상 기반 인권의 여러 가지 사상적 기반들 중에서 어떤 것을 접목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것을 접목할 때 다른 적인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상적인 바탕을 접목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사상적인 기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특정 사회의 접목 과정에서 어플라이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평화 구축, 특히나 외국의 다른 국제 기구라든가 해외 NGO라든가 또는 그런 국가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원조 기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특정 이제 평화 구축 피스 빌딩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는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가치의 보편성과 문화적인 상대주의를 다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접목했던 사람이 아무런 그런 나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특정한 생각, 이념을 그 사회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접목했을 경우에 그 사회에는 폭력으로 이게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러한 인권 문제와 인권 사상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적인 이 평화 구축의 일종의 스탠다드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리버럴 피스, 리버럴 피스 빌딩, 자유주의적인 평화, 자유주의적 평화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그 인권 개념에 대해서 일부만 설명하는 게 되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권의 강조라든가 인권의 보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1세대 인권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뒤에도 인권의 개념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세대 그 인권의 개념들은 특히 그 이퀄리티, 평등의 문제를 조금 더 강조를 많이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중앙 아메리카 내전 지역의 사례처럼 기회 평등,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회의 심각한 수준의 평등의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는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냉전 시기를 거쳐가면서 공산권 국가가 그러한 그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런 분노 때문에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급격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냉전 시대의 여러 국제 관계 속에서 이 평등의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 안게 되고 그래서 사회의 그런 헬스케어 그 국가 의료 보장 시스템의 그런 지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집을 주택을 갖다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고용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것은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종의 웰페어 그런 복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점점 더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이제 인용하는 유엔의 그런 그 인권 헌장을 보시면요. 16항부터 21항까지인 이런 조항들은 주로 1세대 권리, 자유를 중심으로 한 권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2항부터 지금 27항까지 이쪽들은 대부분 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평등과 관련된 그 권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엔 인권 헌장 그 내용을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인권의 개념이 점차 1세대 인권의 개념이 2세대 인권의 개념, 평등과 관련된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점점 더 이렇게 보충되고 있는, 보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3세대로 지금 많이 넘어왔다고 이야기도 하고 학자들 중에는 4세대로 넘어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자유와 인권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그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이제 그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서 자기 독립을 쟁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더 이상 그런 그 식민 지배 사회에서로부터 자기들의 권리를 주창하는 그 민족 자결권과 같은 그러한 형태들도 인권의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그리고 또 세이프 인바이러먼트 환경적인 그 안전한 환경을 갖다 누리는 것도 인권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인권의 개념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그 1세대의 아주 뿌리 깊은 사상적인 바탕 위에 그러한 1세대 사상이 제대로 그 다루지 못했던 여러 형태의 그런 인권의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권 개념에 얹음으로써 지금도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사상적으로 보완해 나갈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